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는 그나마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추가 부양책 협상이 질질 끄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미국은 올 연말이 끝나기 전까지 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협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세 가지 분야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세 가지 분야는 바로 주정부 지원과 실업지원금, 현금 지원 이 세 가지 분야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백악관이 제시했었던 9,160억 달러 정도의 이 부양 법안을 거부했었고요. 다만 그나마 시장에 안도감을 줬던 것은 상원과 하원이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18일까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간 연장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는 시장의 낙폭을 줄인 요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백신 소식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CDC에서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사용 권고를 받아들이게 했는데 이로써 미국에서도 14일 월요일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는 부양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혼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주말 사이에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먼저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6%, 1% 떨어지며 3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7% 하락했는데요. 금요일 증시도 이 부양책 우려감 속에서 혼조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지만 점차 상승 전환을 해주면서 0.16% 올랐습니다. 3만 선 위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나 하락 출발한 가운데 장중에 낙폭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만회를 해가면서 0.23% 떨어진 12,377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약보합권에 거래 마치며 3,60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시장이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부양책이 되겠는데요. 부양책 협상에 여전히 진전이 보일 기미가 없어 이제 시장도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올 거다 하는 기대감과 역시나 안 되겠구나 하는 실망감이 모두 존재하는데요. 여전히 주 지방 정부 지원안 및 실업 보조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전문가는 양당이 전체 부양 규모에 대한 합의는 이뤘으나 세부적인 디테일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양체계에 대한 낙관론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의 부양책 협상은 백신이 보급되는 동안 개인과 기업을 살리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걸린 일이라면서 미국이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complete failure, 즉 대실패나 다름없다라며 강한 실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부양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 자연스레 실업 문제도 함께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신규 부양책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실업 혜택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실업 건수가 85만 3천 건을 기록하며 지난 9월 중순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가 록다운 조치까지 더욱 강화되고 있어 경제 타격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는 FDA에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화이자의 백신을 승인하면서 현지 시간 14일부터 각 지역에 백신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부양책과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의 심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종목과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금요일 6개 업종이 하락하며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1% 이상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반면 커뮤니케이션은 0.6% 오르며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이외 필수 소비재 그리고 산업, 부동산 섹터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팬데믹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지며 눈에 띄는데요. 특히 카니발의 주가가 4.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2.6%, 그리고 의료 브랜드 갭이 3.6% 하락했습니다.
하얏 호텔 역시나 1%대 떨어졌고 테슬라의 주가는 제프리스의 하향 조정에 따라 2.7%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강세를 나타낸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들이 8,600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해졌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디즈니의 주가 이날 13.6% 급등했습니다. 이번 한 주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부양책 타결 여부가 뉴욕 증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안의 종료 시점이 오는 18일이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준이 15, 16일 이틀간 여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채권 매입 정책에 변화를 줄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외 주요 변수로는 영국과 EU의 무역협정 결과가 있는데 지난밤 기존의 일요일로 상정했던 마감 기한을 연장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합의되지 못한 부분들을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지난 여름부터 이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올해 남은 3주의 기간 동안 협상이 완료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마감 증시 살펴봤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일단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낙폭 굉장히 키웠다가 이 낙폭을 줄이면서 또 다행히 또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볼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라든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회복이라는 그 호재를 선반영해서 지수가 올라올 만큼 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좀 추가 상승을 즐기기 위해서는 추가 재료가 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재정 부양 합의에서 좀 계속해서 좀 난항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좀 탄력도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제프리스의 예상 밖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에 테슬라가 약 한 3% 정도 빠졌고 대박 수준의 스트리밍 가입자 전망을 내놓은 디즈니가 플러스 13% 그리고 애플의 자체 모뎀 칩 개발 소식에 퀄컴이 약 한 7% 정도 빠지는 등 이 시장 전체의 탄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의 또 주가 등락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값은 0.3% 정도 올랐습니다.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값은 0.3% 올라서 1,843달러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국제 유가를 살펴보자면 반대로 유가는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뉴욕시가 다시 부분적인 제한 조치를 단행을 했죠. 수요 회복에 제동이 걸린 건데요. 글로벌 곳곳에서 다시 그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발동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했는데 다만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 WTI 가격은 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확진자 증가에 따른 우려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백신이 나오고 상황은 곧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TI 가격은 46점
0.56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금요일에 0.9%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 막판에 다시 0.9% 부근까지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0.89%까지밖에 오르지 못한 채 마감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양책 협상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89%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0.17% 오르면서 90.89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추가 재정 부양 합의와 관련한 잡음에 S&P 500 지수가 3일째 하락한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에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접어야 한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다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경제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면서 내년에 경제 성장도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기업이 회복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을 완전히 만족시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험 자산과 증시의 상승률이 다소 미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경기 회복 대비해서 좀 뒤처질 가능성, 그리고 2022년에야 장기 성장 노선을 회복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에 글로벌 GDP가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서 미국 경제는 4.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S&P 500 지수가 3,800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만 1.5%까지 오를 것으로 점쳤습니다. 이 미국의 상대적인 부진 전망은 현재의 과도한 증시 낙관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체적으로 집계를 하는 시장에 대한 낙관 비율이 57.8%로 나타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 부양 관련해서도 현재는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합의 기대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즉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는 그런 트렌드가 좀 유효한 상황이지만은 내년에는 재정 긴축이라든지 그리고 부채 축소에도 정치권이 집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2011년도가 내년 증시에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금융위기 극복 이후였지만은 그해 상반기에 플러스 8%의 수익률을 증시가 기록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장기 성장 추세가 훼손이 됐고, 그리고 정부의 긴축 노선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낙관론이 침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황도 이와 비슷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과연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유독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다른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내놓은 S&P 500 지수의 내년 목표치 3,8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게 맞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JP 모건이 4,400을 제시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4,300, BMO도 4,2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3,800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BOA와 비슷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성장률 전망 4.5%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IMF에서는 3.1%, OECD에서는 3.2% 미국 경제가 내년에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또 바클레이즈도 4.3%, 도이체방크도 4%로 성장률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즉 글로벌 대비해서는 다소 좀 뒤처지겠지만은 타사 대비해서 나쁜 경기 전망은 아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자체적인 심리 지수가 곧 이 매도 시그널을 시사한다고 또 언급을 한 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시장의 또 고점 부담을 좀 지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굵직한 이벤트들이 다수 예정된 이번 주입니다. 연말 증시 분위기를 좀 좌우할 듯한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은 FOMC가 가장 좀 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죠. 결과 발표가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변경을 하든 아니면 종류를 변경하든 이렇게 좀 변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본다면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좀 치우칠 것이기 때문에 실망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50%다. 이런 지적까지도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좀 많은 관심을 끌 것 같은데요. 수요일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고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가 공개가 됩니다. 지금 재정 부양 축소 여파가 경제 지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 같은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12월 21일 월요일부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죠. 12월 18일 금요일 종가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즉 이날의 변동성이 또 확대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바로 이 테슬라가 21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관련 소식인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1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기업에 편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밸런싱 과정에서도 엄청난 자금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S&P 500 지수에 리츠를 대신해서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그 대신하게 될 기업은 아파트먼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수에서 퇴출이 되고 테슬라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S&P 500 지수에서 약 1.5% 내지는 1.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11달러가 움직일 때마다 S&P 500 지수가 1포인트씩 오르고 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지수 편입에 따른 리밸런싱 규모도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컸던 리밸런싱 규모는 바로 2018년 3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가 508억 달러 정도의 리밸런싱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리밸런싱 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을 추종하고 있는 인덱스 ETF의 규모가 5조 3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SPY, VOO, IVV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이들은 당연히 이제 1.5% 정도의 비중을 테슬라로 채우기 위해서 테슬라를 그 당일 매수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셀사이드라고 부르는 유동성 공급자, 즉 증권사들이 될 텐데요. 이들은 그만큼의 양을 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밸런싱 당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이 또 그 테슬라를 팔게 되고 또 그만큼을 사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팀장님, 보통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에는 그 당일에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하고 테슬라가 워낙 역사상 가장 큰 기업의 편입이라고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편입되는 당일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리밸런싱 당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추종하는 펀드의 매니저들이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그 전에 테슬라의 비중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비워놓게 되겠죠. 이런 움직임도 좀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셀사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이 좀 변동성도 커지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급증하는 그런 양상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리밸런싱 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만큼 테슬라의 덩치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지난번 분기 S&P 500 지수의 이 리밸런싱 당시에는 규모가 324억 달러에 그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S&P 지수위원회에서도 테슬라의 편입에 앞서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좀 자문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 됐었고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편입을 하느냐 두 번에 나눠서 이 편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일괄 편입이 결정이 됐죠. 한편 이 편입점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12월 18일은 또 참고적으로 선물 옵션 이 동시만기일 내만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과 더불어서 시장 전체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꼽았을까요? 네, 주말 사이에 미국 FDA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죠. 여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16세 이상 접종은 승인을 할 것을 권고하면서 후속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초고속 작전팀은 신속하게 백신 배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고속 작전의 최고 운영 책임자 구스타브 장군은 향후 24시간 이내에 이 백신을 화이자 제조시설에서 UPS와 페덱스 유통센터로 옮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전국 636개 장소로 옮겨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14일에는 전국 145개 장소가 백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15일에는 추가적으로 425곳이, 16일에는 나머지 66곳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받는 즉시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총 약 300만 회 분량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주 이내 백신이 현지 약국과 같이 주별로 정해진 예방접종 현장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연말까지는 2천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충분히 배송할 수 있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최초 공급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시간주에서 화이자 공장이겠죠. 이 공장에서 트럭과 비행기를 이용해서 각 지역으로 물류 허브로 옮겨진 뒤 목적지로 향하게 되는데요. 영하 70도의 극저온에서 보관 배송될 예정이고 이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운반 컨테이너나 GPS 센서를 활용한 위치 추적, 온도 유지 장치 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벌써 배송이 시작됐고 14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뭐 간밤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빨리 배송을 하고 접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일단은 내년에 경기 회복이 좀 가속화될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로 백신 보급을 좀 꼽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백신이 굉장히 좀 빨리 보급이 됐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정상생활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까지의 백신 보급과 경기 회복 그 시그널을 선반영한 것이냐 아니면은 백신의 본격적인 보급과 더불어서 더 오를 것이냐 쪽에 관건이 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백신 관련주 그리고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애플이 자체 모뎀칩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 금요일 퀄컴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룰루레몬의 매출이 애슬레저 트렌드 성장에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고밸류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PO 관련주의 연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앱셀레라, 서타라, 4D, 비보스 등이 상장하면서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애플과 퀄컴 두 가지 기업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네요. 네, 애플이 자체 모뎀칩을 개발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하자 퀄컴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이 목요일 보도에 따르면요, 애플의 하드웨어 기술 담당 부사장이 이날 직원들과의 내부 미팅을 통해서 올해 첫 모바일 내부 장착용 이 모뎀 개발을 개시했으며 또 한 번의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뎀칩 개발 등의 이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는 제품 라인을 강화하고 그리고 미래의 풍부한 혁신적 기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애플의 자체 모바일용 모뎀칩 개발 루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특히 지난해 인텔의 모뎀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에 다수의 좀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측에서 공식 인정을 한 것은 처음인 셈이 됐고요. 애플은 참고적으로 에어팟용 무선 칩 그리고 아이폰과 애플워치용 자체 칩을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AP라는 그 프로세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모뎀 칩까지 이제 자체 개발할 경우에 아이폰을 통한 전화 통화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기능 역시도 더욱더 맞춤형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샘솟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또 퀄컴 칩을 애플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퀄컴의 애플향 매출 비중은 11% 정도 그리고 애플향 매출 비중이 7%인 인텔 등을 포함해서 애플이 자급자족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이 소식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목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퀄컴의 주가가 급락하고 말았고요. 금요일 정규장에서도 7.36% 급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잘 보자면 이번에 개발했다가 아니라 이미 올 연초부터 그건 개발해 왔다는 얘기네요.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도 퀄컴 칩을 다 빼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은데 이 관련된 팩트를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2 라인업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X55라는 모뎀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퀄컴이 출시한 X60 같은 그 차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차기 아이폰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또 퀄컴의 다른 또 칩인 앞으로 나올 칩인 X65라든지 X70 역시도 계속해서 좀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문서에 따르면요, 최소한 2024년 5월까지 애플이 퀄컴의 모뎀 칩을 사용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애플과 퀄컴이 지난해 4월에 6년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접하더라도 모뎀 칩을 개발하고 있음은 인정을 했지만은 거의 이 계약 기간을 채울 것이다. 최소 2024년 정도까지는 퀄컴의 칩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퀄컴의 이날 주가의 급락 반응은 아마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IB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이 퀄컴의 애플량 매출 비중 11% 결코 낮지는 않은 그런 수치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장 실적에 대한 타격 우려보다는 최근에 좀 신고가 정도에서 움직였던 퀄컴의 주가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일, 그러니까 심리적인 좀 타격이 주가 급락세를 야기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낙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펀더멘털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는 좀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75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한 캐너코드라는 IB에서는 지난해 이 인텔의 모뎀 사업부를 애플이 인수했을 때부터 예상이 됐던 무브라고 평가를 하면서 퀄컴이 여전히 5G 칩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론은 불변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룰루레몬의 매출이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애슬레저 트렌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룰루레몬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룰루레몬은 고밸류 부담감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룰루레몬의 매출이 스파이크,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것을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특히 폭스 비즈니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비중이 늘면서 미국인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찾는 것이 수혜가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룰루레몬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이 이를 바로 증명했다고 평가를 내렸고요. 지난 목요일 룰루레몬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이 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2% 성장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한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 가운데 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크게 늘어난 건지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는 이 비중이 27%였기 때문에 44%로 올라갔다는 것은 온라인 매출이 매우 빠르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애슬레저 트렌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룰루레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앞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마켓 리서치 회사인 MPD 그룹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의복비 가운데 운동복, 트레이닝복을 비롯한 운동복에 지출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미국인들이 26%였지만 이게 올해는 31%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룰루레몬은 애슬레저 트렌드의 수혜와 또 재택근무 수혜들을 모두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팀장님 오히려 이게 조정 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회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월가의 룰루레몬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요? 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 성장세도 굉장히 좋고 여기에 또 더해서 의료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접근이 또 어렵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종종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나쁘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7% 가깝게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이게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TIG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453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괜찮은 실적과 가이던스였다. 여기에 더해서
그래서 내년에 오프라인 매장도 본격적으로 좀 리오프닝을 할 경우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니덤증권도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디지털에서의 강세가 이 각종 악재를 좀 상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서스퀘어나도 파지티브라는 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주가 하락 시 매수해야 한다는 그런 추천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모아왔는데요. 2020년 12월 한 해 마지막 달, 이 미국 기업 공개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죠.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기업들은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였는데요. 이외에도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다른 종목들의 인기도 굉장합니다. 바로 앱셀레라와 서타라, 4D 그리고 비보스인데요. 앱셀레라는 거래 첫날 260% 가까이 급증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신약 발견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갖춘 연구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페이팔 홀딩스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후원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익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57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3분기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올해 9개월간 19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자, 공모가는 20달러였고 3배가 넘는 61달러에 개장을 했고요. 장중한 때 72달러 가까이 치솟기도 했지만 이 상승폭을 약간은 줄여서 58달러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자, 서타라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가상 환자를 이용해서 약물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측하는 가상 실험을 만드는 바이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입니다. 장 초반에는 63%대 급등세로 출발해서 큰 폭의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자, 올해 1에서 3분기 동안 500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그만큼 수익성이 탄탄한 회사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날 마감 기준으로 65%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2%의 조정을 받았지만 역시나 큰 폭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4D 몰라큘러 테라퓨틱스도 함께 보실까요? 주가가 92% 가까이 치솟았고요. 안과, 즉 눈과 심장, 호흡기 등 3개 분야의 질병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아쉽게도 올해 1에서 3분기 동안 3,61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작년에도 3,32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하는 등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좋진 않습니다. 자, 이날 흐름을 보면 이날도 76%대 상승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비보스 세라퓨틱스까지 함께 보시면 거래 첫날 주가가 무려 140%나 치솟았고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 호흡장애 치료 제품을 개발하는 의료기술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상당한 이 성장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역시도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진 않고요. 올해 이 1에서 3분기 580억 달러의 손실이 나타났고 작년에는 810만 달러의 손실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감 이후에 5%대의 하락세를 연출한 것으로 봐서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에어비앤비, 도어대시 말고도 좀 상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주목하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낫다라고 좀 선택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출발을 한 앱셀레라 한 150억 달러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이 기업에서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요. AI와 일단은 신약 개발, 그러니까 가장 핫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핫했던 슈레딩거라는 회사와도 좀 유사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의 그 연례 보고서를 좀 보니까 매출의 거의 전체가 리서치 피라는 그 부문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고객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접근 권리를 주는 데 따른 선불금을 받거나 아니면 실제 연구 성과가 있을 때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의 약 한 80% 정도가 소프트웨어로부터 나오는 슈레딩거에 대비해서 수익 기반 측면에서 어떨지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처럼 좀 핫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수익 기반이 좀 약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피인수 기업이 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슈레딩거와 좀 같이 핫했던 리본고 헬스라는 기업이 실제로 텔라독 헬스에 인수된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장이 이제 된 회사인데 무슨 이 M&A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렐이라는 암 진단 기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신청을 해놓고 일루미나라는 기업에 인수가 됐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서 이 시장에 또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